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에 강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도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서울의 하늘은 흐리기만 한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주로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인데도 습도가 높아 혹더지근한데요. 당분간은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며 매우 덥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는데요. 소나기가 내릴 때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은 25.1도, 강릉은 28.6도, 대전은 23.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은 30도, 광주는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진상학부모 체크리스트입니다. 최근에 교사 폭행과 교사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본인이 교사를 괴롭히는 진상 학부모는 아닌지 자가 진단해보는 체크리스트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체크리스트를 보면 그동안 나는 어떤 학부모였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이게 본인이 여기에 공감을 하는지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보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항목은 이렇습니다. 개인 연락처를 안 알려주는 선생님은 애정이 없다. 급할 때는 늦은 시각에 연락할 수도 있다. 젊은 여교사는 애들이 만만하게 봐서 잘 못 휘어잡는다. 이런 식으로 개인 연락처나 늦은 시간 연락 등 사생활 침해 관련한 항목이 2개였고요. 나이, 성별, 혼인 유무로 선입견을 갖는 항목이 4개. 자신의 아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떨어지면서 본인의 아이만 특별 취급을 요구하는 항목이 4개. 폭행과 같은 엄중한 범죄 행위에 대한 안전불감증 항목이 1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생각 해봤다라는 항목이라면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체크리스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소위 얘기하는 진상 학부모들이 쓰는 뭐 자주 쓰는 말들이 있다면서요. 이것도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온다는 걸 말렸어요. 집에서는 전혀 안 그런데 이상하네. 우리 애도 잘못은 했지만 그 애도 잘못이 있지 않나요? 늦은 밤에 연락드려서 죄송하지만 등등등 이런 10개의 항목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단골 멘트들이 드라마에서 좀 들을 법한 그런 말들인데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체크리스트를 본 실제 교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멘트들은 인터넷에서 본인들이 이제 교사라고 밝힌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경험담들을 위주로 올리고 좀 공감을 얻는 그런 글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직 교사들은 정말 단골 멘트다라면서 굉장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애 아빠가 화났다 이 멘트가 좀 공감을 많이 받고 계신데 왜 아이 아빠를 내세우는지 그러면 어떡하라는 건지 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 계시고 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멘트는 선생님들이 너무 흔하게 들어서 오히려 타격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이한 멘트가 아니라 교사라면 거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준의 멘트다 전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거 나왔잖아요. 늦은 밤에 연락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죄송할 것 같으면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죄송할 것 같잖아요. 하지 마세요. 네. 좀 참아야 돼. 그리고 참는다는 표현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좀 한번 그죠? 아니, 한 배려서 5초라도 당연한, 10초라도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갑질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긴급 체포입니다. 최근에 무차별적인 폭행이나 살인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 묻지마 범행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죠.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거나 혹은 이 거리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등 수상한 인물들이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신림동 무차별 칼부림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집단 살인에 대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난 24일 오후 2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수요일 날 신림역에서 한국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네. 이 글쓴이는 또 30cm가 넘는 흉기 구매 내역도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 글이 정말 일파만파 퍼진 거죠. 그러자 A씨는 게시물은 삭제를 했는데 경찰이 즉시 IP 추적에 나섰습니다. 추적망이 점점 좁혀오면서 A씨는 자진해서 신고를 합니다. 25일 새벽 바로 다음 날에 112를 통해서 자수 의사를 밝힌 뒤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신림역 묻지마 살인 때 남성들만 피해를 당한 것 같아 억울해서 분노를 느껴서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경찰의 빠른 수사 덕분에 이게 이제 미수에 그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예방을 하는 거. 우리 왜 건강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미리 예방해야 된다고. 이렇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포상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이 난 다음에 해결한 건 누군가가 죽고 다친 다음이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상하지 않았으니까 더 크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 제천에서는 또 흉기를 든 남성이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께 제천 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 흉기를 든 남성이 활보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형사팀과 순찰차 5대를 출동시켜서 20대 후반의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였고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 자신의 집 안에 있었고 경찰의 체포 요구에 별다른 저항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한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추후에 다시 불러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누구라도 범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 때문에 특히 젊은 남성들이 호신용구를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 흉기를 든 흉악범이 있잖아요. 그럼 경찰도 이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2~3명이 달려들어서 해야 네. 된대요. 일반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습격을 받는 상황에서 너무 무섭죠. 빨리 도망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맞서지 말고. 네. 도망가야 된다 그러면 그 비겁한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내가 내 목숨 살려야죠.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택시 팁 논란입니다. 요즘 카카오티 앱으로 택시 잡는 분들 많으시죠.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티가 친절한 택시기사에게 팁을 주는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에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팁 문화가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택시 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19일에 한국에서는 아직 팁이 익숙하지 않지만 카카오티 택시를 이용하고 또 기사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 이용 요금 외에 별도로 감사 팁을 드릴 수 있다면서 시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팁 적용 대상인 블랙, 모범, 벤티, 블루, 펫 택시를 이용한 뒤에 이 별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점인 5점을 주면 팁을 줄 수 있는 결제창이 새로 뜨고요. 그래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선택 결제를 할 수 있고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팁 전액이 즉시 택시기사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카카오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택시 업계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의 일환이고 이건 분명히 승객의 자율적인 선택 서비스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잘하려고 더 서비스를 잘해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줘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부담을 우리가 특히 일식집 같은 데 가면 이걸 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럴 때 있거든요. 고민할 때 있죠.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시민의 우려 같은 것도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택시 팁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잔돈은 괜찮아요. 한 이 정도는 하신 분들 많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누리꾼들은 소비자 상생과는 거리가 먼 서비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팁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에서조차도 너무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까 피로도를 호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굳이 이제서야 한국에서 이런 팁 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게 이용자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나도 줘야 되나? 좀 이렇게 눈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팁을 주지 않는 이용자가 좀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택시기사가 은연중에 팁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 아나운서는 네. 만수르라고 뭐 알고 계시죠? 아, 만수르 세트라는 거? 네. 아니, 아랍의 왕자이자 부총리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예. 만수르의 나라, 이 아랍에미리트 지폐 뒷면에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기술로 지은 네. 시설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 지폐라는 건 그 나라의 아주 뛰어난 인물이나 아니면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지폐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최고 권액인 이 1000다르함짜리 지폐는요, 우리 기술로 만든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외경이 새겨져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원전의 위상 확인해 보시죠. 장마 시작 이후 지난 3주간 내린 비를 보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35년까지 글로벌 신규 원전 건설이 최대 5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2년 7월 유럽연합은 녹색 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 원자력 발전이 석탄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로 떠오르게 된 거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은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밖에 없죠.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이제 비싼 것이 하나의 단점이고 두 번째로는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지구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를 내지 않는 원자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원전 수출은 이제 제2의 르네상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지난 2009년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등 세계적인 원전 선진국을 제치고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2021년 4월 첫 운전을 시작한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최고액권 1000디르함 지폐 뒷면엔 바라카 원전 외경이 새겨져 있을 정도이니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는 UAE에 세워진 첫 원전이자 해외로 진출한 최초의 K-원전. 1, 2, 3호기는 이미 전력을 생산 중이고 4호기도 곧 가동될 예정입니다. 4기까지 모두 운행하게 되면 아랍에미리트 전력의 25%를 이곳 바라카에서 생산하게 되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트랙 레코드를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원전을 수출해보고 건설해본 경험들을 다른 나라들이 봤다 하는 거고요. 사막이라는 그 악조건에서 건설을 했는데 당초 예측했던 건설 기간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공 능력이라든지 건설 능력에 대해서는 세계나 어느 나라도 이건 대한민국은 굉장히 훌륭한 건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요, 에너지 부국이에요. 그런 에너지 부국에다가 우리가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를 다 팔았다는 건 대단한 또 의미를 갖죠. 이른바 냉장고를 갖다가 에스키모에다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원전 수주의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원전 수출을 계기로 두 나라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등 산업적 성과를 넘어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더해 아랍 땅의 K원전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문화적 교류까지 이어지는 부수적 효과까지 얻었다고 하네요. 13년 만에 원전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13년 만에 우리 원전 기술이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지난해 8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한수원이 수주한 것인데요. 엘다바 원전은 이집트에 최초로 세워지는 원자력 발전소로 총 4기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집트 전역에서 필요한 전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력이 이곳 엘다바 원전에서 공급되게 됩니다.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들 것 같은 척박한 사막 위에 지어지고 있는 엘다바 원전은 우리 원자력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엘다바도 이제 이집트니까 사막입니다. 근데 사막에서 건설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막에서는 항상 모래먼지나 모래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기계를 깨끗한 상태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큰 천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막에서의 시공 능력에 대한 국제적 검증, 그다음에 신뢰를 쌓은 것, 이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엘다바 원전 수주를 발판 삼아 K원전은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산 에너지에 주로 의존해왔던 동유럽 국가들이 원전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노후화된 기존 원전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루마니아의 체르나브다 원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서울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사장이 만나 체르나브다 원전의 3중 수소 제거 설비, 이른바 TRF 건설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번 계약은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르나브다 원전은 우리나라의 월성 원전과 같은 중수로 모델입니다. 이런 중수로 원전에서는 가동되면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대기로 방출되게 되는데 이 방출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설비가 바로 TRF, 즉 삼중수소 제거 설비입니다. 이번 수주는 지난 몇 년간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삼중수소 제거 설비 건설 사업은 고부가가치 기자재 수출로 국내 기자재 공급사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수출 계약은 단일 설비로는 역대 최대 금액에 해당하는 규모랍니다.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 설비 건설 사업은 약 1억 9,500만 유로로 하나로 따지면 2,700억에서 2,8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는 중형차 약 7,000대, 최신형 핸드폰 약 16만 대 판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수업 및 협력기업은 이제 유럽하고 루마니아 인증을 획득하게 될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루마니아 등 유럽 원전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건설된 이후 우리나라는 총 34개의 원전을 건설했습니다. 다양한 노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전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됐죠. 이런 명성을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는데요.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효자 노릇을 해온 대형 원전에 이어 크기를 대폭 줄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월등히 높인 소형 원자로가 탄생한 것입니다.
SMR이 세계적으로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게 소형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내재적으로 안전성의 대형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이것이 작게 되면은 원자력 운전을 갖다가 더 기민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이제 재생 에너지하고 다 결합해가지고 간헐성 같은데 대응하는 그러한 운전 특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설계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공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뭐 처음 몇 기를 언제 뭐 누가 수출하느냐, 우리가 수출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건 너무 조급한 생각이고요. 10년, 20년만 보면은 굉장히 큰 시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뭐 국내 건설도 하고 하면서 이 산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 녹색 에너지가 대세가 된 이 시점에 원자력 발전의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에 가깝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 세계에서 기술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메이드 인 코리아 K원전이 쓰는 성공 신화는 이미 시작됐다.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정리해봅니다. 박스 오피스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발빠른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연예 리포터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박스오피스 순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인시디어스 빨간 문이고요. 4위는 바비, 3위는 명탐정 코난, 흑철의 어영, 2위는 엘리멘탈, 1위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 파트 1입니다. 여름철에는 한국 대작 영화들이 많이 개봉되고 이러는데 이번 여름 어떻습니까? 이번 여름 정말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극장가 춘추 전국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로라는 감독들과 이름만 들어도 나 이 영화 보고 싶어라고 생각이 드는 아주 쟁쟁한 배우들이 여름 극장가를 수놓게 됐습니다. 연달아서 개봉 이 시기를 지금 공개하고 확정하고 있는 건데요. 장르도 굉장히 다양해요. 액션부터 뭐 SF 그리고 로맨스 코미디, 재난, 애니메이션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이 박 터지는 경쟁 속에서 최후에 웃게 될 영화는 어떤 영화일지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목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밀수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비공식 작전, 그다음에 더문, 그리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거기다 보호자, 그리고 달짝지근 해까지 줄줄이 나오니까 나 뭐 볼까 미리미리죠. 마음 생각하시면서 오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규 씨, 오늘 준비한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네,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새로운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들이 있죠. 그런 배우들을 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연기에 대한 열정은 기본이고요. 팔색조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들의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영화 3편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 파트 1입니다. 인류를 위협할 무기가 악당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추적하던 톰 크루즈가 미스터리하고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되면서 팀의 운명과 임무 사이에서 위태로운 대결을 펼치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은 이 톰 크루즈의 아찔한 액션 장면이 묘미잖아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좀 화려한 액션을 볼 수 있나요? 네, 어김없는데 사실 톰 크루즈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극한의 고강도 액션을 그것도 직접 거의 대역 없이 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사실 이제 1편부터 오늘 소개해드리는 7편까지 늘 그래왔는데 생각해보면 4편 그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에서 맨몸으로 막 두바이의 빌딩 올라갔었잖아요. 이번에는 공항 지붕을 또 달려가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오토바이와 함께 저렇게 그냥 아래로 추락하는 저 액션을 또 했는데 사실 저런 게 가능한 게 있어요. 온갖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스카이 다이빙 자격증 기본, 국가공인 낙하산 강화 자격증도 있고 이름이 어려요. 나이트록스 상급 다이빙 자격증. 이 나이트록스라는 거는 보통 산소통의 그 산소 함유량이
보통보다 높은 거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수중 잠수 자격증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사실 탑건 매버릭 찍겠다고 본인이 파일럿 자격증 따는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자격증 아니어도 비행기 고개 운전도 하고 전문 스턴트 운전도 하고 레이싱 경험도 뭐 보통이 아닌 배우다 보니까 이번에도 본인 표현으로 거의 98% 이상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아, 예전에는 젊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제는 환갑 나이인데 이번에도 대역 없이 액션 연기를 본인이 다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절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뛰어내리는 장면 보고 정말 입틀막, 요즘 말로 입을 틀어막는 그런 경악을 했었는데요. 환갑이라는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기세와 기백이 보여지는 액션들을 이번 영화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내한했을 당시에 현장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걸 개의치 않은 겁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싶은 거죠. 라면서 이 대역 없이 액션 연기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제가 아까 경악했었던 바로 그 액션, 이 전체 영화 촬영에서 제일 첫째 날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전체 만드는 촬영비가 굉장히 높은데 본인이 먼저 찍다가 이 액션을 하다가 죽으면 이 영화가 갑자기 멈추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하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장면을 가장 빠른 날짜에 가장 첫 촬영에 찍는다라고 이 원칙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이건 목숨 걸고 영화 찍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장면도 대역이 아니라 본인이라는 거잖아요. 직접 한 겁니다. 와, 그 장면 보러 영화관 가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배우의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영화 두 번째 영화는 오는 8월 2일 개봉을 앞둔 영화 더 문입니다. 더 문은 사고로 인해 홀로 달에 고립된 우주대원을 구하려는 전 우주센터장과 나사 메인 디렉터의 사투를 그린 우주생존 영화입니다. 네, 이번 SF 영화에서 김희애 씨의 어떤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제 언론 시사 낮에 있었고 저녁에 또 시사 있어서 저도 저녁에 가서 밤 늦게까지 보고 왔는데 김희애 씨 뭐 특별 출연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뭐 주연급의 대단한 연기를 했는데 맡은 역할은 이 나사의 달 궤도선 담당 메인 디렉터예요. 여기서 나사 미 항공 우주국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대사가 거의 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서도 영어 교재를 펴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연습이 다가 아니죠. 아니 지금 일상 영어가 아니잖아요. 항공우주공학, 과학 이 용어를 막 써야 되고 게다가 나사의 메인 디렉터라고 했죠. 앞에 외국 배우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심지어 팀장, 리더로서 막 잘난 척하면서 영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김희애 씨 표현입니다. 심장이 벌벌벌벌 떨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영화를 봤더니 뭐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머 세상에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매 작품에 그냥 다양한 캐릭터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배우인 거는 진작에 알고 있지만 지금 SF 영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다 영어로 이렇게 한다는데 오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 김희애 씨 이야기부터 조금 더 하자면요. 1983년도에 스무의 첫째 날로 이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또 우아한 거짓말에서는 소중한 막내딸을 잃은 엄마 역할, 그리고 세시봉에서는 새 남자의 뮤즈, 그리고 허스토리에서는 사회 문제와 맞서 싸우는 여행사 사장 윤희에게는 이 첫사랑을 찾아 떠나는 역할을 맡으면서 사실 관객에게 감동과 재미를 안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김희애 씨가 출연을 하면 이 작품은 분명 이유가 있다. 이 작품은 메시지와 재미가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배우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이번에 김희애 씨가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주로 드라마에 출연을 하다가 SF 스펙타클 영화를 보니까 너무 설레고 떨렸다.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배우와 최고의 감독의 이 믿음 덕분에 가슴 뛰는 출발이었고 촬영 내내 행복했다라면서 이 출연 소감을 밝혔는데요. 방금 최고의 배우, 최고의 감독이라고 언급했는데 바로 설경구 배우와 도경수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또 신과 함께로 쌍천만 이 관객을 불러 모은 사실은 뭐 거의 3천만에 가까운 관객을 불러 모은 김용하 감독의 신작입니다. 저도 어제 보고 왔는데요. 이 더
더문, 우주라는 소재를 다뤘는데 이 달에서 마치 제가 달이 나는 놀이동산에 간 듯한 아주 스펙타클한 액션과 이 영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4대 천왕이라고 불리죠. 빅4의 전쟁 중에서 더문 아주 강추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영화 좀 소개해 주시죠. 배우의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영화 세 번째 영화는요. 8월 15일 개봉을 앞둔 영화 달짝지근해입니다. 과자밖에 모르는 천재적인 재가연구원 유해진 씨가 직진밖에 모르는 긍정마인드 김희선 씨를 만나면서 인생이 버라이어티하게 바뀌는 달짝지근한 로맨스 코미디 영화입니다. 유해진 씨는 유독 로맨스 영화와는 좀 인연이 없었잖아요. 인생 첫 로맨스 영화. 부담이 좀 됐을 것 같은데. 네, 어쩐지 근데 저는 캐릭터를 딱 듣자마자 어머,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평생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모태솔로 역할을 맡았는데요. 유해진 씨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이 로맨틱 코미디를 내가 어떻게 보여주지? 라고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해왔던 대로 이 역할에 빠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아주 재밌고 발랄하고 유쾌하게 그리려고 중점을 뒀다고 하니까 믿고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첫 로맨스 영화에 도전하는 유해진 씨인데 상대 역이 김희선 씨예요. 와, 정말 20세기의 대한민국에서 1990년대 제일 아름다웠던 김희선 씨가 상대 역인데 김희선 씨도 굉장히 설렜다 그래요. 뭐냐면 워낙에 평상시에 유해진 씨 팬이라 그것도 그의 첫 번째 본격 그 로맨스 영화에 상대역이 누굴까? 뭐가 탐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하는데 김희선 씨 좀 극장에서 오랜만에 본다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사실 중국에서는 10년 전, 2013년이 마지막이었어요. 전국이라는 영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화성으로 간 사나이. 상대역이 신하균 씨였어요. 신하균 씨랑 우리 로코 찍던 김희선 씨가 이번에 유해진 씨랑 이 조합도 기대해 봅니다. 네, 쏟아지는 대작 속의 틈새 장르인 로맨스입니다. 이 영화 달짝지근해? 이거 어떤 영화예요? 김희선 씨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단짠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단짠한 영화라는 거예요. 달 땐 달고 짤 땐 짠 영화다.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이 연애 세포가 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분들 이 영화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그럴 때 뭐 다 보면 되죠. 좋은 답이네. 영화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정리해 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가수 정동원 영화배우 되다입니다. 2013 하반기 활동이 가장 기대되는 셀럽 1위에 뽑힌 가수 정동원 군의 스크린 데뷔작이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으면서 가수에서 영화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혀간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동원 군이 출연한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일단 하반기에 개봉을 결정했는데요. 이 뉴 노멀 같은 경우에는 이 SNS가 범람하는 시대에 외로움과 고단함을 짊어진 이 각각의 6명의 인물들이 나흘 동안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섬뜩한 공포와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네, 뉴 노멀 어떤 국제 영화제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일단 제66회 런던 국제영화제, 또 제38회 바르샤바 국제영화제, 이게 2번 아니고 한 14번 초청을 받았는데 가장 최근에 받았던 거는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인데 이게 장르 영화제지만 거의 장르 영화제 중에 세계 최고다 이렇게 말해지는 영화제. 왜냐하면은 북미 배급사, 해외 영화 바이어들이 이거 어떤가 하고 가서 보고 찜해가지고 전 세계 배급을 결정하는 그런 영화제거든요. 분명히 뭐 횟수로 보나 뭐 그 영화제 이름으로 보나 뭐 이게 대단한 그래도 뭐 별거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측은 정동원 군이 출연한 이 영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6명의 주연이 있는데 주연 6명의 앙상블과 변신이 놀랍도록 훌륭하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끊임없이 놀라움, 분노, 코미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막 나오는 아주 도발적 에너지로 가득한 작품이다. 극찬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예 소식입니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이병헌의 투자 비결은입니다. 배우 이병헌 씨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난해 240억 상당의 빌딩을 매입했는데 월 임대료가 무려 8,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병헌 씨 소속사 측은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야, 그 신의 영역이라는 임대 사업자. 한 달 임대료가 8,500.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임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병헌 씨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홍규 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법인이 산 건데 개인적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 이게 조금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건물이냐 하면 일단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6층이에요. 그러니까 총 8개층이죠. 그리고 2021년 9월에 신축된 건물인데 이 임대사업자 한 달에 8,500만 원이나 내는 임대사업자는 국제학교입니다. 보증금 10억 내고 들어와서 다달이 8,500만 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뭔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나 봐요. 이병헌 씨는 연기뿐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에도 귀재라 그래요. 네, 이병헌 씨가 이번 일이 뭐랄까요, 이 호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자까지 굉장히 잘하는구나라는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2018년도에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건물을 179억 원의 대출로 260억 원에 매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또 이 따박따박 이 월세가 밀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병원과 약국이 밀집된 이 메디컬 빌딩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임대 수익이 약 12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3년 4개월 만인 21년 7월도에 이 빌딩을 매각해서 10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네. 아니 1년에 임대 그 월세 받는 게 12억인 것도 놀라운데 만 4년도 안 돼서 팔았는데 100억 원 넘게 차이가 나고 아유 정말 부럽습니다. 이병헌 씨는 나라를 몇 개 구했네. 전생에. 저희는 전생에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저는 막 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예 소식 전해주시죠.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억소리 나는 그 가수의 그 팬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수해민들의 빠른 수해 복구를 위해 트로트 스타와 팬들이 동참하며 억소리 나는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로트계 기부천사는 가수 임영웅 씨잖아요. 네,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연예사에서 이렇게 많은 기부를 가수와 소속사 그리고 팬덤이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일단 임영웅 씨가 최근에 수재민들을 위해서 소속사와 함께 팬클럽인 영웅시대 이름으로 2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임영웅 씨 팬클럽인 영웅시대도요. 그럼 우리가 질 수 없지. 우리 영웅이를 빛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무려 4억 2,6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려라는 단어가 붙을 만한 금액이죠. 이번 임영웅 씨 팬클럽의 기부는요. 17일부터 더 놀라운 것이 20일. 단 나흘간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아주 자발적인 모금으로 모여진 금액이라고 하니까 더욱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번 성금으로 임영웅 씨와 소속사 그리고 팬클럽의 지금까지 총 기부액이 무려 30억 원이 넘는다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이 임영웅 씨의 공식 팬클럽 회원수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팬클럽 회원수가 무려 19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포천시 인구가 14만 명이니까 포천시 인구보다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또 부산시 연제구의 이 인구 수인 20만 명을 아주 바짝 따라가고 있는 숫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입하시면 연제구 인구수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임영웅 씨와 그 영웅시대 팬분들을 보면 그 가수의 그 팬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데 그 가수의 그 팬이 또 있다 그래요? 또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나는 억소리는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찬원 씨입니다. 이찬원 씨가 이 집중호우에 따른 이 수재민들을 위해서 1억 원을 기부했더니 또 팬들이 우리도 함께해요 하면서 모은 돈이 1억 6,174만 원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트로트 가수도 있는데 김호중 씨.
팬클럽도 3일 만에 겨우 3일 만에 3억 5천만 원 넘게 또 모아가지고 이 수재민 성금으로 기부를 했다고 해요. 사실 임영웅 씨의 30억, 30년 동안 30억 기부했어도 대단한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만 3년 정도 만에 30억이거든요. 이 모든 트로트 가수들의 어떤 그 팬클럽과 함께 이 선한 영향력, 가요계 전반,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요? 네, 연예인들은 구설수나 사건, 사고로 인해 그동안 공들여 쌓은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지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나 지금 떨고 있니? 위기의 스타들입니다. 네, 위기의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누굽니까? 네, 위기의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추락 중인 위기의 재테크 여왕, 방송인 현영 씨입니다. 현영 씨는 뭐 연예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재테크 여왕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현영 씨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도서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재테크의 여왕, 그러니까 이 책을 작성을 해서 굉장한 인기를 또 얻을 정도로 재테크에 능한 인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600억 원대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의혹에 불거지면서 이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능에서 많은 모습을 보인 현영 씨, 사실 최근에 독립영화 짜장면 고맙습니다를 통해서요, 인도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받기도 하고 또 이후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또 기대케 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굉장히 이제 또 제2의 인생을 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600억 원대 맘카페 사기 사건에 이름이 거론이 되며 활동이 잠시 멈춤 상태입니다. 네, 600억 원대 맘카페 사기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수 15,000명인 맘카페를 대상으로 해서 벌어졌어요. 이 맘카페가 그냥 이렇게 커뮤니티뿐 아니라 라이브로 물건도 또 파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죠. 그런 방송도 하는 그런 카페인데 이 운영자가요. 한 달에 7%에서 10% 이자 줄게 이러면서 61명에게 142억 원 받았고요. 야, 이거 상품권 우리 안에서 쓰는 거 어차피 쓸 거 미리미리 사놓으면 돈 된다 이러면서 또 282명에게 무려 464억 원의 불법 수신을 하면서 합하면 606억 원, 600원대 사기극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 피해자 수 대비해서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친 겁니까? 네, 일단 이 50대 맘카페 운영자가 쓴 사기 수법은 이 일명 폰지 사기로 불리는 상테크입니다. 상테크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상품권을 재테크화하는 이런 방법이다라고 알리는 방법인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혹하게 되냐면요. 정가보다 싸게 산 상품권을 현금화하면 이게 차익이 남잖아요. 근데 많은 상품권을 사면 남는 차익이 많아지니까 이게 수익화가 되니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이 50대 맘카페 운영자가 이 상테크로 회원들을 유혹해서 일정 금액을 좀 거액을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는 내가 10% 아니 투자 금액이 좀 더 많으면 39%까지 수익금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속였어요. 사실 저만 해도 저는 정말 주식이 모두 파란불이라 39%라고 하면 이렇게 수익이 많다고? 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넣어볼 것 같다. 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폰지 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회원의 돈을 이렇게 받아서 기존 회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로 이 금액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결국 신규 회원의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뇌관이 돼서 모든 금액이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 내가 받은 수익금 때문에 혹해서 점점 많은 이 상품권을 사게 된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 정도 금액이 많아지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600억 원대 사기 사건에 현영 씨가 연루됐습니다. 이게 50대 맘카페 그러면 운영자와 친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운영자하고 친분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운영자가 재테크의 여왕도 나한테 투자했다. 말하자면 이제 이게 다 보도가 된
내용이고 사진인데 현영 씨가 저 뭐 1억 원 떠났어요. 총 5억이에요. 이러한 그런 것들을 회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 아유 그 떡순이가 돈 넣는데 나도 넣어도 되겠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지금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뭐 현영 씨의 생일 파티를 그 운영자 집에서 하기도 하고 현영 씨가 판매하는 뭐 화장품을 또 카페에서 공동구매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 카페 회원들은 정말 두 사람 친분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영 씨가 홍보에 이용을 당했는지 홍보를 했는지 어떤 그 수익률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는지 이 부분이 또 이제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본인은 피해자라고 할 텐데 지금 대중이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눈치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기극의 어떻게 이제 끝부분에 지난해 4월에 이 현영 씨가 그때 5억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한 달에 7%를 보장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이자가 연이 아니라 3,500만 원씩. 요걸 5달 동안 일단 따박따박 받았는데 애초 약속은 6달 이자 주고 그다음에 원금 갚을게였던 겁니다. 근데 5번까지 들어오고 6번째 이자가 들어오지 않고 당연히 원금 5억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영 씨가 일종의 사기죄로 이 운영자를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나 다 5억 못 받았어요. 이렇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 이게 5달 동안 받은 이자가 1억 7,500만 원이니까 요거 빼고 5억 중에서 빼고 3억 2,500만 원 못 받았어요. 요렇게 이제 고소를 한 건데 검찰 판단도 이거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좀 의지도 없어 보인다 하면서 특경법이라고 하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죄로 이 운영자를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현영 씨가 피해자냐 가담자냐 뭐 이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정확한 판단은 법정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현영 씨를 단순히 이 피해자로만 우리는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영 씨가 이 구속된 50대 맘카페 운영자에게 약속받은 월 이자 7%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자 제한법에 따르면요, 이 최고 이자율이 1년에 20%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영 씨가 받은 월 7%의 연리는 그럼 이 1년으로 치면 84%인 거잖아요. 현행법 규정의 이 4배가량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넣은 돈이 그러면은 연예인에게 간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짚어드릴 것은 현영 씨 역시 5억 원을 넣고 3억 5천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은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해서 현영 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뭐 처음부터 이거 현영이다. 사람들이 이름이 돌고 또 현영 씨도 소속사도 발빠르게 이틀 만에 입장문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해자일 뿐이다. 아니, 나는 그리고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고 회원들하고 교류한 적도 없으니까 투자 권유한 적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기 사건을 멈추게 한 게 우리다. 말하자면은 그 2022년 10월에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사기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이 운영자를 고소를 했고 그래서 사기 행각이 멈춰졌다 이런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이죠. 그런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틀 만에 입장문을 밝혔는데 그게 또 뭐 반쪽짜리 입장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사실 이게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너무 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속사가 조금 더 입장문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첫 번째 아쉬움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입니다. 이 현영 씨 소속사 측에서 공개한 입장문을 보면요. 이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월 7%에 이르는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 주변에 굉장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던가 설명은 좀 쏙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반쪽짜리 그 입장문이 아니냐라는 좀 싸늘한 시선에서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기의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 많은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했지만 5년 만에 위기를 맞은 가수 미나 씨입니다. 네, 가수 미나 씨. 17살의 남편과 결혼해서 화제가 됐고 근데 벌써 5주년 됐어요. 네, 맞습니다. 미나 씨가 2018년도 7월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 류필립 씨와 나이 차이가 17살이 나서 굉장한 화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100년 가약을 맺으면서요. 최근에 결혼 5주년이 지나게 됐는데 미나 씨는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드라마를 찍는 느낌이다. 남편이 드라마 주인공처럼 멋있다 보니 내가 여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해요라는 이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결혼 5년이 지나도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롤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남편 류필립 씨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17살 연상연하라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우리 아내 어딜 봐서 50대냐. 폴댄스로 몸매 관리를 하고 매일매일 니즈 경신 중이라서 오히려 내가 더 늙어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나 또한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 사랑꾼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 맞죠? 두 분이 연애하는 게 아니고 사랑꾼이네. 여전히 설렘 그 자체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미나 류필립 부부는요, 그동안 방송을 통해 결혼 생활의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미나 씨가 류필립 씨에게 하는 이 애정 섞인 간섭, 잔소리가 두 사람의 싸움의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미나 씨는 2022년 한 방송에 출연해 엄마처럼 잔소리하고 그러면 남편은 그게 싫은 거다.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우고 나는 그래 화내봐라 이러고 있다면서 잔소리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툰 경험이 잦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부부끼리 잔소리야 뭐 상대 잘 되라고 하는 쓴소리인데 근데 자꾸 싫죠. 들으면 이제 짜증은 나죠. 그렇죠. 미나 씨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성공 못해서 잘 되라고 하는 조언인데 철이 없다. 철이 없다고 미나 씨가 얘기하는 어떤 증거를 할까 근거는 필립 씨가 화가 나면 방을 팍 닫고 나가버리거나 혼자서 게임을 2-3시간 막 이렇게 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미나 씨가 아유 철이 없어 이랬다고 하네요. 네, 그건 이제 자꾸 잔소리하니까 피해버리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류필립 씨에 따르면 미나 씨의 잔소리가 보통 심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1부터 100이 아니고 1000까지 다 잔소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필수적인 루틴이 있고 이런 루틴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류필립 씨의 입을 통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2년 차에서 3년 차를 접어들 때쯤부터 약간 그 성격 장애가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약간 그 성격 장애가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때부터 이제 약간 견디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못 참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제 미나 씨가 생각하는 욱하는 성격이다가 됐던 것 같아요. 한 3년 차. 욱하는 걸 표현을 하셨군요. 힘듦을. 그러면서 점차 이제 마찰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류필립 씨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아를 잃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미나 씨 말에 따르면 필립 씨가 이제 아직까지 목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댁에서 가게를 좀 정리하면서 그때 빚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이 좀 생겼던 모양입니다. 필립 씨가 그래도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직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대출도 되지 않고 힘들었나 봐요. 이걸 눈치챈 미나 씨가 이렇게 센스 있게 딱 대신 내가 갚아줄게 이러고 이제 해줬는데 이게 또 필립 씨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가 기울어진 것 같다. 관계만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뭔가 내가 자아를 잃은 것 같다. 근데 이 느낌이 무려 5년이나 계속된다. 사실 이게 한쪽에서 미나 씨는 좋은 뜻으로 준 돈인데 또 받은 쪽에서는 이게 뭔가 마음에 빚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시댁 빚 갚은 것도 그렇고 아직도 그러면은 미나 씨가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남편 류필립 씨가요. 14년 만인 지난해에 뒤늦게 이 대학에 진입을 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진학을 한 상태인데요. 미나 씨 권유로 대학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런데 이 대학 입학금도 미나 씨가 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속 용돈을 줬었는데 이 용돈을 받는 게 미안했던 류필립 씨가 보컬 레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충당을 이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벌어봤자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뭐 되겠냐. 저는 이 남편에게 돈 안 받는다. 제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해서 그냥 괜찮다라면서 이 남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 지원을 굉장히 다짐하고 각오를 다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멋지네요. 미나 씨의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는요.
위기의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 16년째 무대 공포증을 앓고 있는 가수 신지 씨입니다. 신지 씨는 대한민국 최장수 혼성그룹 코요태 리더인데 가수한테 무대 공포증, 이건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알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데뷔 25년 차 우리 신지 씨가 뭐 데뷔 때부터 그렇게 무대 공포증 알았던 건 아니고 한 2008년경에 솔로 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솔로니까 이 가수 이제 신인 가수하고 듀엣 무대를 제작진이 기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리허설 때부터 뭔가 심장이 좀 이상하더니 이제 진짜 무대가 됐는데 도저히 무대에 올라갈 수 없게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연습이 부족했던 건가 생각하면서 생방송 무대를 일단 계속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어째 불안한데요. 네, 생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좀 이상하게 그동안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었던 무대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 마이크를 잡은 손이 너무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잡지 않고 두 손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 두 손이 막 이 정도로 흔들렸어요. 사실 저도 그 영상을 봤었거든요. 신지 씨가 어디 좀 건강이 안 좋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이크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무대를 마친 신지 씨가 아니나 다를까 이 무대에서 내려가자마자 거의 실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린 무대였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가 있던 때였거든요. 일주일 동안 신지 씨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영상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퍼지게 됐고 그에 대한 루머까지 막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신지 씨가 모든 사람이 나를 좀 흉보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무섭고 16년째 무대 공포증을 앓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신지 씨 뭐 코요태 활동하고 이럴 때 무대에서 노래할 때 보면 항상 웃고 있어서 저는 되게 즐기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네, 신지는 어때요? 맞아요. 신지 씨 같은 경우는 이 무대 공포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물 치료 그리고 상담도 병행을 했는데 저는 진짜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불안함을 고치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행사 무대에 가면요. 첫 곡에서 항상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막 벌벌 떨리기도 하면서 이 무대 공포증 증상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지 씨한테 김종민 씨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요? 네, 신지 씨는 이런 무대 공포증 때문에 3년 정도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김종민 씨가 신지 씨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김종민 씨가 신지 씨에게 어떤 힘을 줬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일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종민이 오빠가 이제 제가 생활할 수 있게끔은 그냥 지원도 해주고 했었던 게 굉장히 컸죠. 그렇게 막 이때 이제 막 많은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니었는데 저한테는 그 돈이 되게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그거 지원을 계속 해준 거예요, 종민 씨가? 아니 계속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한 번? 이렇게 몇 번? 네, 여러 번. 그렇게 사실 도움 언제까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용기 내서 다시 그래도 무대에 쓰고 있고 약물 치료하고 있고 나 상담받고 있어요. 이렇게 치료 과정,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밝힌 이 신지 씨 얼른 이게 무대 공포증이 사회 공포증이거든요. 여러 사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날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소개해 주시죠. 위기의 스타들 네 번째 스타는 결혼 생활 45년 차인데 매일매일이 위기라는 요리 연구가 빅마마 이혜정 씨입니다. 글쎄, 완벽하게 100% 찰떡궁합으로 사는 부부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안 맞길래 45년 차 부부인데 매일 위기사 이건 뭔가요? 이혜정 씨 본인 얘기입니다. 365일 가운데 열흘도 아니고 10분도 맞지 않는다. 너무 안 맞는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끝과 왼쪽 가운데 손가락 끝처럼 떨어져 있다. 그거는 사실 이렇게 오면 맞을 것도 같은데 더 쉬운 표현으로는 복권부
복권보다 안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자, 복권 확률 따져볼까요? 이 복권 확률이 한 이제 814만 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세상에 번개 맞는 거, 이 번개 맞는 그런 확률은 얼마냐? 이게 미국 국립 번개 안전연구원에서 해봤더니 한 28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번개 맞을 확률이 28만 분의 1. 복권은 그보다 30배 정도 많은 814만 분의 1인데 이거보다도 더 확률이 낮을 정도로 우린 맞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정말 짐작이 되네요. 야, 이 정도면 거의 극과 극입니다. 두 분이 뭐 방도 따로 쓰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혜정 씨 남편에 따르면요, 두 분은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서 각방을 쓰고 있다고 해요. 일단 두 분 다 새벽형 인간이에요. 근데 어떤 새벽형 인간이냐? 이혜정 씨는 새벽까지 일을 하고 새벽에 잠이 드는 새벽형 인간이고, 이 남편분은요,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잠들었다가 새벽에 또 열심히 일을 하러 나가는, 새벽에 이제 눈 뜨는 새벽형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너무 맞지 않아서 각방을 쓴 지 현재 7, 8년째 접어들었다고 하네요. 이혜정 씨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갈등은 뭐래요? 이 두 사람이 문제점으로 꼽은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는요. 첫 번째, 정리정돈이고요. 두 번째가 과한 절약 정신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정리정돈은 많은 주부님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웃었는데 뭐냐면, 아유, 그 물건 좀 쓰고 제자리 좀 놔둬라. 놔둬주세요 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45년째 듣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일단 집에 들어오면서 신발 벗어 던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서랍을 열었다. 그러면 열고 뭘 꺼내기만 하고 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게 남편들, 이 아들들도 그렇죠. 보면 우리가 티가 나잖아요. 아, 여기서 요로 요렇게 움직였구나. 늘 남편이 지나간 자리는 티가 난다. 네. 이혜정 씨가 이렇게 말하네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 저한테 손이 참 많이 간다. 뭔가 미안해집니다. 근데 이혜정 씨 부부에 있어서 정리정돈만큼이나 또 문제가 되는 게 남편의 그 과한 절약 정신이라 네. 그래요? 일단 이혜정 씨가 요리계 큰 손으로 통하고 있는데요. 이 남편분의 말에 따르면 음식을 이제 5명이 먹을 거면 5인분만 하면 되는데 꼭 50인분을 한다 라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요리 연구가분들이 좀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 스케일부터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이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냉동고가 11대. 냉장고가 8대. 그래서 합해서 19대가 이 냉장고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많은 또 이유가 있어요. 때 되면 또 제철 음식 사야 되죠. 산지에서 또 좋은 음식들을 보내주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 음식, 식자재가 있는 건데요. 이혜정 씨 남편이 그래서 이혜정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제발 필요한 만큼만 사.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혜정 씨도 이 잔소리를 막 듣다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이걸 딱 붙여놨다고 합니다. 돈 터치. 차단하는 거죠. 건들지 네. 마라 이거죠. 아니 근데 식탁 앞에서도 그렇다면서요. 맨날 남편하고 식탁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혜정 씨 우리 빅마마 맛깔나는 이 음식 솜씨 덕에 많은 주부들이 그거 똑같이 사가지고 주부들의 식탁을 이 장악한 분인데 정작 본인 남편 식탁은 장악하지 못했다 그래요. 세상에. 45년 동안요. 아침, 저녁, 세 밥은 기본이고 점심에도 정말 한 5번 아침에 한 밥, 점심에 줬다 할 만큼 그 외에는 다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밥을 해준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남편용 특별 식단까지 짜서 열심히 밥상을 차려주는데 네. 열심히 이혜정 씨가 한 게 아니라 채소만 드신다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영양 과다로 통풍이 걸릴까 봐 걱정이다. 세상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천냥빚을 지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열심히 음식 준비한 이혜정 씨 속마음을 아주 속상하게 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맞지 않는 남편과의 금혼식이 5년 남았습니다. 이혜정 씨. 결혼 생활 뭐 최고 위기가 있었다던데요. 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가볼게요. 결혼 15년 차 때였는데요. 이 이혜정 씨가 결혼 생활 최고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로 부부 싸움이죠. 대판 싸울 때 이 이혜정 씨 남편이 이혜정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부 입장에서
너무 상처잖아요. 내가 있어서 이 집안이 굴러가는 걸 모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혜정 씨가 스스로를 뭔가 좀 돌아보는, 그러니까 뭔가 요즘 말로 현타를 딱 얻어맞는 그런 순간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지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혜정 씨에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무슨 재료 쓰는 거야?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혜정 씨가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요리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요리 연구가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가 됐네. 그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자극제가 된 거예요. 이 비난이 뭔가. 그렇지. 네. 그래? 이러고 내가 한 거야. 보여준다! 요거 말고 또 다른 얘기는요? 네, 또 다른 얘기 있습니다. 25년도 더 된 일 좀 죄송한데 남편분께 결혼 한 17년, 18년 때쯤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혜정 씨 깜짝 놀랐겠죠. 이거 어떡할 거냐? 아니 근데 대응이 약해요. 이거 어떡할 거냐? 근데 남편 답변이 정말 놀랍습니다. 나는 지금 그 여자를 사랑한다. 당신한테만. 와. 근데 그래도 외도가 잘못된 건 아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접어보도록 노력하겠다.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시죠? 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건 이혜정 씨가 이 남편의 외도녀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혜정 씨가 결혼 생활에 이 내 가정의 위기를 만든 이 여자, 이 외도녀를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다 라는 촉이 왔다고 합니다. 이혜정 씨의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근데 혹시 그 여자 봤어? 저 봤죠, 선생님. 어떻게 봤어? 몇 살 정도 어려? 이 선생보다? 4살 더 어렸어요. 처음에는 환자로 이렇게 와서 이제 매번 화요일마다 꽃을 들고 오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화요일 병원에 갔죠. 가서 보니까 정말 희한하게 촉으로 딱 저 사람이구나 딱 느꼈어요. 인물이 나보다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생님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유, 넌 진짜 속상하지 여자 않아? 아니요, 여자 보는 눈이 넌 진짜 없다. 아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 여자를 제가 딱 불러서 나랑 얘기 좀 해요. 내가 그래서 겨우 이런 인물 가지고 남의 가정을 흔드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자기는 흔드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분을 고등학교 학생의 국어 선생님 볼 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지나간 건 다 괜찮으니까 앞으로 네가 대구에 오는 일이 있으면 넌 난도록 가만 안 놔둬. 네, 당시 이 이혜정 씨가 이 일을 겪고 정말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워낙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아버지이니까 좋게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꿨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상처는 상처죠. 그때 그 아픔이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내 이 가슴에 남아있다. 용서는 했지만 이해는 안 된다라는 솔직한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어머니의 지독한 시집살이도 이혜정 씨를 굉장히 괴롭게 했다고 하던데요. 네, 시댁에서 이혜정 씨의 역할은요, 밥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첫날이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가족들 순서대로 이 밥을 푸던 시어머니가 이혜정 씨 밥자리를 건너뛰고 시누이 밥을 이렇게 딱 예쁘게 담더래요. 그 다음에 이 주걱에 이 밥풀이 막 묻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혜정 씨 밥그릇에 쓱쓱 이렇게 닦아서 이혜정 씨 밥이라고 딱 준 겁니다. 그래서 이혜정 씨가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콩나물을 막 맛있게 무쳤어요. 콩나물을 무치면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 짭짜름한 그 물이 나오잖아요. 국물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반찬은, 그러니까 콩나물은 다른 예쁜 그릇에 딱 담고 그 국물을 이혜정 씨 밥그릇에 쭈루루루 담그면서 이거 함부로 버리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혜정 씨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고. 그래, 정말 모진 시집살이를 했네요. 아니 근데요, 시어머니가 이혜정 씨한테 이렇게 한 이유가 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밥 좀 먹고 사는 집, 잘 사는 집 딸이라서 오히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걔 말고 딸은 걔랑 결혼시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혜정 씨가 참다가 그럼 결혼시키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1년 동안 이혜정 씨한테 말을 걸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밥 먹고 사는 집딸, 뭐 잘 사는 집딸. 이혜정 씨의 집이 좀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당시에 그 혼수도
어마어마하게 했다고요. 그렇죠. 저는 이 혼수 양을 듣고 그때 그 여자랑 결혼시켰어야 됐는데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남편분이 의사예요. 이혜정 씨가 당시 결혼을 할 때 4톤 트럭 2대 분량 정도의 혼수를 해갔는데 이게 많은 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혜정 씨가 과거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 당시로 치면 작은 이 아파트 한 채 값이 나가는 12자 장롱을 이제 혼수로 준비해 와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자 장롱이 정말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길고 크잖아요. 그래서 이 8자는 안방에 두고 나머지 4자는 또 이렇게 같이 두질 못해서 다른 방에다가 또 이 각각 배치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혼수를 많이 해갔었던 일화를 전달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이혜정 씨뿐만이 아니라 이혜정 씨 어머니,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도 심정이 좀 심란했던 것 같습니다. 이 12자 장롱을 사러 갈 때 이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위기의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타이밍이 저는 좋았어요. 네. 산책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쫙 하고 소나기가 내리죠. 네, 오늘도 소나기 오늘도 소식이 그렇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가방 속에 우산 하나 꼭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